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늦은 오후, 국수집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주방에서 끓어오르는 국물 향이 식당 안을 채우고 있었지만 그 익숙한 냄새조차 오늘따라 목구멍을 조이는 듯했다. 쿵쿵대는 빗소리 사이로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워갔다. 막 치운 국수 대접이 내 손에 들려 있었다. 축축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손바닥에 새겨진 주름 사이로 뜨거운 물에 데인 자국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25해를 이 가게에서 일하며 생긴 흔적들이었다. 너 오늘 가게 매출 300 찍었어. 장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식당 안을 가로질렀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등줄기를 훑었다. 마치 칼로 살점을 긁어내는 듯한 시선이었다. 좁은 식당 안에서 그의 한숨 소리는 한층 더 무겁게 퍼져나갔다. 고개를 숙인 채 겨우 대답했다. 예, 아버님. 내 목소리는 바닥에 떨어진 물방울처럼 희미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뭉클거렸지만 평소처럼 꾹 참았다. 그러나 장인의 분노는 이미 타오르고 있었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주름진 이마에 핏줄이 도드라졌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 사이로 땀방울이 맺혔다. 그런데 왜 식당 바닥은 물기가 그대로냐? 쓸 줄도 모르냐? 이딴 식으로 일할 거면 당장 그만둬. 말을 마치자마자 장인의 한숨이 주방을 가득 채웠다. 천장에 매달린 낡은 형광등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싸늘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반응하면 안 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았다. 분노에 반응하면 상황은 언제나 더 나빠졌다. 25, 해동안 배운 가장 중요한 삶의 지혜였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아, 진짜. 일 하나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우리 딸은 왜 붙잡고 사는 거냐고. 장인의 말은 계속됐다. 낮은 천장 아래서 메아리치는 그 말들은 마치 귓가에 직접 대고 외치는 것처럼 선명했다. 입술을 깨물었다. 입 안에 퍼지는 쇳맛이 혀끝을 자극했다. 30년 가까이 이 집에 머물면서 이런 말은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그날따라 가슴 깊숙이 칼처럼 박혔다. 오랜 세월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던 상처가 다시금 생생하게 아팠다. 죄송합니다. 내 목소리는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다. 그러나 사과의 말은 습관처럼 나왔다. 마치 몸에 배인 반사작용처럼. 장인은 코웃음을 쳤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그리고 다시 그 말이 시작됐다. 내 딸이 불쌍해서 그래. 넌 그냥 나이만 먹은 애 같아. 남자 구실도 못하면서. 장인의 비웃음 소리가 따라붙었다. 그 웃음이 얼마나 비수 같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웃음 끝에 깔린 경멸이 피부를 파고들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가 움츠러드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맞은편 주방에 있던 아내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눈가에 맺힌 주름이 깊어 보였다. 무슨 말이라도 해줄 줄 알았다. 하지만 아내는 조용히 국을 들어갔다. 그저 모른 척했다. 그녀의 등이 내게서 멀어져 갔다. 그 뒷모습이 왠지 더 아프게 다가왔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이 집에서 사람 대접 못 받은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구나. 고작 밥 먹여주고 일 시켜주는 데에 감사하며 살아온 건 나였구나.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억눌렀던 슬픔이 치밀어 올랐다. 목구멍이 뜨겁게 조여왔다. 식당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바깥에선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물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똑, 똑, 똑. 규칙적인 빗방울 소리가 내 심장 박동처럼 들렸다. 흐릿한 유리창 너머로 비에 젖은 세상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식당 입구에 들어선 손님은 이 분위기를 눈치채고는 곧바로 발걸음을 돌렸다. 문이 다시 닫히는 소리가 가슴을 조였다. 그 작은 소리조차 내 가슴을 흔들었다. 민망했다. 서글펐다. 그리고 너무 억울했다.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것을 애써 삼켰다. 눈물이 맺히려는 것을 필사적으로 참았다. 25해 동안 한 번도 장인 앞에서 울지 않았다. 오늘도 그럴 수는 없었다. 거기 앉아 있지 말고 그릇이나 닦아 손 놓고 있으려고 들어온 거야? 장인의 목소리가 또다시 번개처럼 울렸다. 그의 목소리는 번개처럼 날카롭게 공기를 갈랐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싱크대로 걸어갔다. 물소리가 흘러내렸다. 차가운 물이 손등 위로 떨어지며 살갗을 적셨다. 손가락이 그릇의 매끄러운 표면을 따라 움직였지만 내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다. 물 흐르는 소리와 함께 기억들이 밀려왔다. 손님 한 명 없던 늦은 오후. 유리창엔 비가 줄줄 흐르고 있었고 주방 한 구석에서 따뜻하게 피우던 국물 냄새도 그날따라 구역질이 날 정도로 속이 뒤집혔다. 콧속을 파고드는 된장 냄새가 갑자기 역겨웠다. 아무도 몰랐겠지. 내가 이 식당, 이 가족을 위해 25해 동안 희생하며 산 사람이라는 걸. 숨이 턱 막혔다. 딸 수진이가 가게 문으로 들어선 건 그로부터 15시간 지난 시점이었다. 문이 열리면서 봄비의 냄새가 식당 안으로 휘몰아쳤다. 빗방울이 문턱에 부딪히며 작은 물보라를 일으켰다. 비에 젖은 교복이 바닥에 물방울을 떨어뜨렸다.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봄의 냄새가 그녀의 교복에서 피어올랐다. 방과 후 비를 맞으며 들어온 아이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다. 물방울이 맺힌 눈썹 아래 수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어린 나이에도 그 눈빛은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지혜롭고 단단한 17살이라고는 믿기 힘든 눈빛이었다. 또야, 또 시작이야? 수진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떨어졌다. 수진이는 장인을 향해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내게 수건을 건네주었다. 그 작은 손길에서 따스함이 느껴졌다. 그 온기가 내 가슴에 스며들었다. 수건의 부드러운 감촉이 마치 위로처럼 다가왔다. 아빠, 그만해. 지금은 그냥 나가요. 밖에 좀 바람 쐬고 와. 수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린 나이답지 않은 단단함이 묻어났다. 장인은 멈추지 않았다. 그의 얼굴의 노기가 더욱 짙어졌다. 수진아, 넌 아직 몰라. 어른들 일에 끼지 마. 장인은 인상을 찌푸리며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왔다. 그의 발걸음은 바닥을 울렸다. 오래된 나무 바닥이 그의 발걸음에 맞춰 삐걱거렸다. 그리고 딸 앞에서도 주저없이 나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얘야, 너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저 사람은 아버지 아니야. 그냥 우리 가게 직원이지. 그 말이 나왔을 때 식당 안의 공기가 멎었다. 진짜 정적이란 게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순간이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귓가에 핏줄이 뛰는 소리만 들렸다. 수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무언가 결심한 듯한 빛이 어려 있었다. 그녀의 젖은 속눈썹이 깜빡였다. 그리고 조용히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저 사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빠예요.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식당 앞 유리창을 바라보았다. 거기 내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얼굴. 그저 흐릿하게 떨리는 눈동자만이 말하고 있었다. 눈가에 맺히는 습기를 감출 수 없었다. 주름진 이마에 맺힌 땀방울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이젠 나도 그만해야겠다. 창밖으로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어떤 결심이 내 안에서 차올랐다. 쉴 새 없이 내리는 빗소리가 내 심장 소리와 하나가 되었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그것은 25해 동안 숨겨온 진짜 나의 모습이었다. 그동안 가려져 있던 나의 진짜 얼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나의 진실. 그날 밤 식당의 불은 꺼졌다. 주방에서는 하루 종일 끓인 국물 향이 아직 은은하게 남아 있었다. 묵직한 냄비가 식어가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미세하게 들려왔다. 창문 너머로 봄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가늘고 섬세한 빗줄기가 세상을 씻어내리는 소리. 지붕을 타고 흐르는 빗물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마치 누군가의 작은 숨소리처럼 들렸다. 유리창에는 미지근한 빗물이 얼룩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흐르는 모양이 내 삶과 닮아 있었다. 어디로 향하는지 모른 채 그저 중력에 이끌려 흘러내리는 물방울들. 수진이는 말없이 내 옆에 앉았다. 방 안의 희미한 불빛 아래 우리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다. 아이의 무릎 위에 올려진 손이 희미한 조명 아래 보였다. 작고 여린 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나보다 단단해 보였다. 손톱 끝에 비친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다. 아빠, 진짜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그러나 그 목소리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 말 한마디가 묵직한 돌덩이처럼 가슴에 내려앉았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들을 삼켰다. 말을 삼킬 때마다 마치 가시가 목을 긁어내리는 것 같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젠 뭐라고 말할 자격도 없는 것 같았다. 25해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자존심. 그것을 이제 와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긴장으로 꼬였다. 내가 이렇게 눈앞에서 아빠가 무시당하는 거 처음이 아니에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마치 오래된 시계추가 멈춘 것처럼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심장이 오래된 종처럼 묵직하게 울렸다. 멀리서 들려오는 빗소리도 그 순간 멈춘 것 같았다. 내 딸의 눈에는 무엇이 비쳤을까? 항상 참기만 하는 한없이 나약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을까? 머릿속에 지난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수진이는 손을 무릎 위에 꼭 쥐고 있었다. 감정을 억누르는 듯한 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손끝이 새하얘졌다. 핏기가 가시고 마디마디가 도드라진 그 손가락은 마치 오랜 세월 상처를 견뎌온 내 마음과도 같았다. 그 모습이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해도 엄마는 늘 외면했고 아빠는 그냥 참고만 있었죠. 수진이의 목소리에 담긴 슬픔이 방 안을 채웠다. 말을 꾹꾹 눌러 삼키며 조심스럽게 꺼내놓는 그 모습에서 나는 내 모습을 보았다. 항상 조심스럽게 누구도 다치지 않게 말하려 했던 나 자신을. 그 순간 딸의 얼굴이 흐릿해졌다. 눈물이 차오르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그때였다. 옛 기억 하나가 갑자기 파도처럼 밀려왔다. 수진이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의 기억.
분홍색 메아리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맑았다. 청명한 하늘이 창문 너머로 보였다. 수진이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봄볕보다 더 환했다. 보조개가 깊게 패인 그 웃음은 내게 세상 전부였다. 새 교복을 입은 아이는 방 안을 빙글빙글 돌며 기뻐했다. 발끝으로 일어서서 발레리나처럼 돌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다. 내가 밤새 닦아놓은 새 구두가 햇빛에 반짝였다. 혓바닥이 아프도록 닦았던 그 구두. 그리고 내가 특별히 사준 가방. 수진이가 직접 고른 작은 하트 장식이 달린 그 가방.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 딸에게 큰 선물을 사줬던 그날. 장인어른은 그 가방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딸내미 가방 하나 사주는 것도 뭘 이렇게 과하게 하냐. 돈도 못 벌어오는 주제에 맞겠어. 그 말이 주방 바닥에 떨어진 순간 수진이의 표정이 굳었다. 햇살처럼 환하던 미소가 순식간에 구름에 가려졌다. 아이의 눈빛이 어두워지는 그 순간을 난 절대 잊을 수 없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행주지를 더 빠르게 할 뿐이었다. 손끝에 힘이 더해진 것만 눈치챌 수 있었다. 나는 그저 웃으며 말했다. 아버님, 그냥 이날 한 번뿐이에요. 기념으로요.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단단했다. 하지만 그것은 평생 연습한 연기였다. 입꼬리를 올리는 법, 눈빛을 담담하게 유지하는 법, 목소리의 흔들림을 감추는 법. 모두 25해 동안 익힌 기술이었다. 그렇게 웃으며 말할 때마다 내 속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 가방 수진이는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 서랍 깊숙한 곳에 고이 접어두고 가끔 스치듯 열어보곤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내 자존심은 조용히 무너졌다. 벽돌 하나가 떨어지는 것처럼 소리 없이,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조용하게. 아빠, 왜 그렇게까지 참았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메아리쳤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섞여 내 귓가에 맴돌았다. 그 질문은 화살처럼 심장을 관통했다. 하지만 뭐라고 답할 수 있었을까? 내 침묵의 무게는 이미 우리 둘 사이에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진실이 있다. 그리고 말해도 전할 수 없는 아픔이 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나는 말했다. 참는 게 가족이라고 믿었다. 내 말은 빗소리보다 조용했다. 그 말이 공기 중에 퍼지는 순간 나 자신의 거짓말임을 깨달았다. 내 목소리에 담긴 공허함이 방 안을 채웠다. 참는 게 가족이 아니었다. 그저 두려웠을 뿐이다. 변화의 두려움, 버림받는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하지만 지금은 알아. 그건 그냥 내가 겁이 많았던 거야. 내가 나를 지키는 법을 몰랐던 거지. 그 말을 하는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오랫동안 묶여있던 매듭이 서서히 풀리는 느낌. 마치 오래 참았던 숨을 한 번에 내쉬는 것처럼 가슴이 확 트이는 듯했다. 수진이의 눈에서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이해였을까? 아니면 슬픔이었을까? 창문에 비치는 빗물 그림자가 아이의 얼굴 위로 흘러내렸다. 그날 밤 수진이는 잠들기 전 내 손을 잡고 속삭였다. 그 아이의 손은 따뜻했다. 마치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을 다시 지피는 것처럼. 작은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내 차가운 손을 감쌌다. 아빠, 더는 참지 말아요. 내가 아빠 편이니까. 그 말에 눈물이 울컥 터질 뻔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뜨거운 파도, 목구멍을 조이는 뜨거운 덩어리. 눈가가 뜨거워졌다. 하지만 나는 또 참았다. 늘 그랬듯이 딸 앞에서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는 어디서도 배운 적 없는 남자의 규칙이 나를 붙잡았다. 그렇게 또 한 번 감정을 삼켰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에 비친 빗물 그림자가 흐르는 것을 나는 밤새도록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며 만드는 그림자 춤이 천장을 덮고 있었다. 내일은 어떤 날이 될까? 내일 나는 어제와 같은 나일까? 아니면 조금 다른 나일까? 침대에 누운 채 손끝으로 이불 주름을 더듬으며 그런 생각을 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왔다. 여명의 빛이 식당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다. 창틀을 통해 비치는 햇살이 바닥에 금빛 직사각형을 그렸다. 가게 문을 열자마자 장인어른은 또 잔소리를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어제와 다름없었다. 날카롭고 차갑고 무례했다. 주름진 입가에서 튀어나오는 말들은 날카로운 화살처럼 내 피부를 스쳤다. 어제 손님 몇 명 왔다 갔어. 재고 정리 제대로 했냐? 넌 숫자에도 약하고 손도 느리고 대체 뭐 하나 잘하는 게 뭐냐? 숨이 턱 막혔다. 가슴이 조여들었다. 익숙한 압박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말을 삼키고 있는데 그 순간 옆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희미한 아침 햇살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조금 달랐다. 조금 더 또렷했다. 평소에 무게 있는 침묵 대신 맑은 목소리였다. 아빠, 그냥 여기서 그런 말 좀 하지 마. 수진이 듣잖아요. 그 말에 나는 잠깐 기대했다. 25년 만에 아내가 내 편이 되어줄까?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나도 모르게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뭔가 다른 결기가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이어진 말은 도끼날처럼 차갑게 내리꽂혔다. 애도 크고 하니까 이제 가게 정리하고 아빠는 좀 나가서 쉬시게 해드려. 정적이 흘렀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주방의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이 그 정적을 채웠다. 국물이 부글거리는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들려왔다. 장인어른은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식당 안을 메웠다. 비웃음이었다. 승리의 웃음이었다. 얼굴 가득 건진 그 웃음 속에는 오랜 시간 쌓아온 우월감이 담겨 있었다. 그래. 그럼 딸이 나서서 그 인간 쫓아내겠단 말이지. 장인의 목소리에는 가벼운 조롱이 깔려 있었다. 그의 눈이 승리감으로 빛났다. 피식거리는 웃음소리가 바닥을 타고 울렸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내 가슴을 찌르지 못했다. 왜일까? 무엇이 달라진 걸까? 마치 유리벽 하나가 그 말들과 내 마음 사이에 생긴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조용히 작업복을 벗었다. 몸에 배인 동작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무게가 달랐다. 앞치마 끈을 천천히 풀었다. 그 끈을 푸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바삭거리는 천 소리가 온 방 안에 퍼지는 것 같았다. 말없이 뒷문으로 나왔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문을 열 때 느껴지는 공기의 흐름이 평소와 달랐다. 가게 뒤편 작은 정원에 놓인 의자에 앉았다. 나무 의자는 오랜 비를 맞아 축축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감촉이 편안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익숙함이 있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봄비가 씻어낸 공기가 맑고 차가웠다. 새싹의 향기가 희미하게 느껴졌다. 멀리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들렸다.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내 주머니에 뭐가 있었는지. 작년 이맘때
같이 일하던 지인이 이혼했다는 얘기를 듣고 혹시 몰라서 받아둔 협의 이혼 신고서 복사본이 있었다. 그 종이 한 장의 무게는 가볍지 않았다. 그것을 처음 받았을 때의 심장 떨림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 안에는 내 과거와 미래가 모두 담겨 있었다. 손가락으로 종이 모서리를 만질 때마다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다. 서류를 꺼내 들었다. 습기에 약간 구겨진 종이었다. 구겨진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펴보았다. 그 서류, 나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꺼내서 본다. 그 종이 한 장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이젠 안다. 25년간의 침묵과 인내, 그리고 억압된 나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는 열쇠. 그 종이를 바라보니 묘한 평온함이 밀려왔다. 손가락으로 서류의 가장자리를 천천히 쓸었다. 그 감촉이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었다. 마치 오랜 친구의 어깨를 토닥이는 것처럼. 멀리서 비둘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구구구, 그 소리가 마음을 진정시켰다. 이른 아침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 아름다움이 이제야 보였다. 그날 처음으로 나는 생각했다. 이젠 나를 위해 살고 싶다. 그 생각은 작은 씨앗처럼 내 안에 심어졌다. 아직은 작고 연약했지만 머지않아 그것은 자라날 것이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나의 모습으로. 그 씨앗이 가슴 속에서 따뜻하게 움트는 것을 느꼈다. 처음으로 나는 두려움 없이 내일을 기다렸다. 며칠이 흘렀다. 가게를 나와 하루 종일 마당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허리가 욱신거렸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서서 일하던 몸이 갑자기 쉬게 되니 오히려 아픔이 찾아왔다. 관절마다 뻐근한 통증이 밀려왔다. 빈 시간이 내 몸을 조여오는 듯 했다. 손에 쥐는 것 없이 그저 시간만 흐르는 하루가 낯설었다. 비는 그쳤고 하늘에는 햇살이 맑게 퍼져 있었다. 마당 곳곳에 앉은 물기가 서서히 증발하면서 봄의 향기를 피워 올렸다. 젖은 흙과 풀잎의 향기가 공기 중에 감돌았다. 그러나 내 마음속은 여전히 먹구름이었다. 걷잡을 수 없는 생각들이 비구름처럼 몰려와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갈 곳 없는 삶의 방향, 무너진 관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모든 생각이 소용돌이처럼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다. 점심 무렵 휴대폰이 울렸다. 오랜만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손이 떨렸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작년 가을에 은퇴한 친구 준배였다. 대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내 인생의 산전수전을 모두 목격했던 유일한 친구였다. 그 이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해졌다. 야, 철수야. 너 아직 거기서 일하냐?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활기차고 우렁찼다. 수화기 너머로 전해지는 그 목소리에는 여전히 삶의 활력이 넘쳐났다. 그 활력이 내게 묘한 위안을 주었다. 마치 오래된 담요를 둘러주는 듯한 편안함이었다. 이제 안 해. 그만뒀어. 내 목소리는 피곤했다. 말을 내뱉는 순간 내 목소리가 얼마나 생기 없이 들리는지 깨달았다. 그 짧은 대답 속에 30년 가까운 세월이 담겨 있었다. 숨결 하나에 스며든 지난 세월의 무게가 전해지는 것 같았다. 그래. 아휴. 그 잘난 장인님 밑에서 넌 뭐하러 그렇게 버티고 살았냐. 준배의 목소리에는 오랜 의문이 묻어 있었다. 준배의 말에는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하던 질문이 담겨 있었다. 그는 예전부터 이 가족 상황을 답답해하고 화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내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내가 스스로도 잊어버린 그 모든 가능성을.
마당에 앉아서 나무 그늘이 만드는 얼룩무늬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햇빛이 나무십 사이로 투과되어 바닥에 만드는 그 얼룩이 살아 숨쉬는 것처럼 느껴졌다. 준배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다. 너 그거 기억하냐? 우리 그때 싱가포르 출장 갔을 때 호텔 총괄이 너한테 이대로 한국 가지 말고 여기 남자고 했던 거. 그 말에 가슴 한 구석이 쿵 내려앉았다. 숨이 갑자기 멎는 것 같았다. 너무나 먼 기억이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삶처럼 느껴졌다. 싱가포르의 저녁 공기, 눈부시게 빛나던 마리나 베이의 야경, 호텔 주방에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스틸, 그리고 외국인 셰프들의 경외에 찬 눈빛까지. 모든 것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때의 공기, 그 순간의 흥분과 두려움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랬지. 말을 잇지 못했다. 목구멍이 막힌 듯했다.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떠올라 말문이 막혔다. 손가락으로 무릎 위의 작은 먼지를 털어내며 침묵을 견뎠다. 그럼 그 뒤에 너 뭐라고 했는지 내가 기억난다. 나는 가족이 먼저야. 그 말을 듣는데 가슴 어딘가가 시큰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누군가 살짝 건드린 것처럼 아프게 느껴졌다. 그때 나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가족이 먼저야. 그 말이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했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공허하게 느껴지는지. 그 말을 하던 순간에 나는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것이 옳고 당연한 일이라고 확신했다. 그래, 그랬었지. 마당 위로 떨어지는 나무십 한 장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나무잎이 천천히 땅으로 내려앉았다. 그 움직임이 내 인생의 궤적과 닮아 있는 것 같았다. 그 말을 하면서도 내 기억 속에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길, 가보지 못한 세계의 모습이 흐릿하게 떠올랐다. 10여 년 전 나는 호텔 총괄 셰프로 일하던 사람이었다. 그 사실이 이제는 너무 멀게 느껴졌다. 외국 프랜차이즈 호텔에서 초청받은 국내 유일 셰프, 해외 VIP 전담 시그니처 요리까지 만들었고, 그걸로 신문에 인터뷰도 났었다. 손끝으로 불과 식재료를 다루던 그 시절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났다. 그때의 나는 자신감으로 가득 찬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흰 셰프복을 입고 주방에 서면 모든 것이 내 손끝에서 춤을 추는 듯했다. 칼을 다루는 손길, 불을 조절하는 감각, 그리고 무엇보다 내 요리를 맛보는 사람들의 만족스러운 표정. 하지만 수진이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아내가 부모님 식당 일을 도와달라 했을 때, 모든 걸 내려놓았다.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내렸던 결정이었다. 그래서 장인어른에게도 말한 적 없었다. 그냥 조용히 가족을 위한 삶을 택한 것이다. 그 결정을 내릴 때는 그렇게 뚜렷했던 이유들이 지금은 희미한 변명으로 느껴졌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기한 꿈들이 지금 와서 보니 너무나 값진 것들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정말 맞았던 걸까? 그 질문은 공기 중에 맴돌았다. 마치 봄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처럼 내 주변을 떠돌았다. 준배도 나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그저 오랜 침묵만이 전화기 너머로 흘렀다. 그 침묵 속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다. 바로 그날 밤, 작은 방에 틀어박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에 비친 달빛이 마치 옛 기억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달빛이 벽에 그림자를 만들었다. 머릿속은 준배와의 대화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누구였던 걸까? 그리고 지금은 누구인 걸까?
이 물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눈을 감아도 머릿속은 선명한 기억들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무 문이 작은 소리를 내며 열렸다. 고개를 돌려보니 수진이가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어느새 어른스러워 보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발견한 듯한 흥분이 서려 있었다. 눈동자가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아빠, 혹시 이거 아빠가 만든 거예요? 수진이가 들어오며 내민 것은 낡은 스크랩북이었다. 먼지가 쌓인 표지는 한때 선명했을 파란색이 이제는 바랜 회색으로 변해 있었다. 손때가 묻어 모서리가 닳아 있었다.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었다. 손에 느껴지는 무게가 예상보다 무거웠다. 책장을 넘기자 예전 잡지에 나온 내 기사, 요리 레시피, 그리고 어릴 적 수진이가 그린 그림까지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 노란색으로 변한 신문 기사, 구겨진 레시피 종이, 그리고 색이 바랜 사진들이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작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종이었다. 우리 아빠는 멋진 요리사라고 쓰여 있었다. 수진이의 어린 시절 필체였다. 어설프게 그려진 셰프 모자와 웃는 얼굴이 그 옆에 그려져 있었다. 그 글씨체에서 느껴지는 순수한 존경과 사랑이 가슴을 찔렀다. 오래된 상처를 파헤치는 듯한 아픔이었다. 이걸 언제, 어디서 찾았니? 목소리가 떨렸다. 손끝도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잊고 있던, 아니 잊으려 했던 기억들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왔다. 마치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창고 문을 갑자기 열어 젖힌 것처럼 잊고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엄마가 버린 박스에서요. 쓰레기 봉투에 있는 거 제가 꺼냈어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다.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다. 내 과거, 내 자부심, 내 꿈들이 쓰레기 봉투에 담겨 있었다니. 그것은 너무나 상징적인 일이었다. 내 삶이 어떻게 버려졌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은유였다. 이제는 기억조차 흐릿한 과거였지만 그 조각들을 수진이는 고스란히 찾아내고 있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내 잊혀진 영광을 되살리고 있었다. 수진이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녀의 어린 얼굴에 어른스러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달빛이 그녀의 눈동자에 반사되어 더욱 선명하게 빛났다. 그 눈빛은 내가 어딘가에 숨겨두었던 혹은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비추는 것 같았다. 내 안의 불꽃, 꺼져버린 줄 알았던 열정의 불씨. 아빠, 왜 지금까지 이 얘기 안 했어요? 왜 아무한테도, 할아버지한테도. 수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문이 담겨 있었다. 아이의 눈에서 느껴지는 그 날카로운 통찰력이 내 영혼을 꿰뚫는 것 같았다. 마치 중요한 비밀을 발견한 탐정처럼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앳된 얼굴에 담긴 단호함이 나를 움츠러들게 했다. 말해봤자 아무 소용 없을 것 같아서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나는 그것이 얼마나 무력한 변명인지 깨달았다. 내 목소리에서 공허함이 느껴졌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다. 진짜 이유는 두려움이었다. 내가 누구였는지 말하면 그것을 지키지 못한 현재에 내가 더 초라해질까봐. 그 모든 가능성을 버린 나 자신을 직면하기 두려웠던 것이다. 삶의 모든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이 무서웠던 것이다. 수진이의 눈에서 결의가 더 깊어졌다. 달빛 아래 그녀의 눈빛은 더욱 강렬하게 빛났다. 그녀는 스크랩북을 내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 책의 무게가 내 무릎 위에서 묵직하게 느껴졌다. 아니에요.
이제는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보여줘야 해요. 그 말은 가슴 한가운데 불을 지폈다. 마치 오랫동안 꺼져 있던 화로에 누군가 불씨를 던진 것 같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 동안 차갑게 식어 있던 내 안의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수진이의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령이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라는 명령. 다음 날 아침, 나는 오랜만에 정성껏 면도를 했다. 낡은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어제와 같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달랐다. 주름진 눈가에 담긴 그 빛이 달랐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길로 향했다. 등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걷는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 예전 호텔 동료였던 정진 셰프가 운영하는 요리 아카데미로 향했다. 버스 창문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이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롭게 느껴졌다. 버스에서 내려 걷는 길, 주변의 소리와 냄새가 모두 선명하게 다가왔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요리학교 특유의 여러 가지 향신료와 음식 냄새가 뒤섞인 향기. 그것은 마치 고향에 돌아온 듯한 안도감을 주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서서히 되살아나는 느낌이었다. 정진은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나를 발견하고 눈을 크게 떴다.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서렸다. 요리를 시연하던 손이 잠시 멈추었다. 어라, 철수 형님. 진짜 오랜만이에요. 정진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함께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그의 눈에서 과거의 기억을 더듬는 듯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가슴 속의 공기를 모두 내뱉듯이 말을 꺼냈다. 다시 해볼까 싶어서.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가슴이 떨렸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마치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비밀을 처음으로 고백하는 것 같았다. 내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낯설고 새롭게 느껴졌다. 정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기쁨이 느껴졌다. 잠시 멈췄던 칼질을 다시 시작하며 그는 활기차게 말했다. 와, 진짜예요? 형님 그때 손맛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후배들 중에 형님 전설로 아는 사람 아직 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뭔가 가슴이 벅차올랐다. 목구멍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는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것도 전설로. 내가 버렸다고 생각한 과거가 사실은 다른 이들의 기억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이다. 그 사실이 내 영혼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 같았다. 정진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뒤쪽 주방으로 나를 안내했다. 그는 자랑스러운 듯 자신의 주방을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몇몇 학생들이 요리 실습을 하고 있었다. 칼질하는 소리, 팬에서 올라오는 소리, 그리고 뜨거운 기름이 튀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하나의 교향곡처럼 들렸다. 정진은 그들에게 간단히 나를 소개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제가 호텔에서 일할 때 모셨던 총괄 셰프님이세요. 저도 이분 덕분에 지금 여기 있는 거고요. 학생들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빛났다.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로 향했다.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존경받는 감각이었다. 그 느낌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그리고 그날 몇 년 만에 펜을 들고 칼을 쥐고 불 앞에 다시 섰다. 손끝이 떨리는 듯 했지만 기억은 선명하게 살아 있었다. 마치 자전거 타는 법을 잊지 않듯
내 손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 칼을 잡는 손의 각도, 펜을 흔드는 손목의 움직임, 그리고 재료를 다루는 섬세한 감각까지. 프라이팬 위로 올라온 버터 냄새, 익어가는 마늘과 소고기 향, 식용유가 적절한 온도에 올랐을 때 내는 그 미세한 소리. 이 모든 감각이 내 몸을 깨웠다. 오감이 모두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었다. 가슴 깊이 들어오는 향기가 다시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잠자고 있던 내면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다. 정진과 학생들은 내가 만든 요리를 맛보며 감탄했다. 그들의 눈빛에서 존경을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이 맛볼 때마다 나오는 감탄사가 내 귓가를 채웠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었다. 누군가의 입맛을 사로잡았을 때 느끼는 그 성취감.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가. 허리를 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어깨에 묵직하게 내려앉아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이 느껴졌다. 주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저녁 노을빛이 따스하게 내 얼굴을 비추었다. 그 빛 속에서 나는 다시 태어난 것 같았다. 저녁, 다시 돌아온 가게 앞. 해는 완전히 저물고 가로등 불빛만이 식당 입구를 비추고 있었다. 식당의 낡은 간판이 황색 가로등 빛 아래 흐릿하게 빛났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안에서 누군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다. 장인어른의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닫힌 문을 뚫고 밖으로 새어나왔다. 문 왜 안 열어? 뭐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손잡이를 세게 흔드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가 더 이상 나를 위축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의 소음으로 들렸다. 중요하지 않은 지나가는 바람 소리 같은. 내 심장은 평온하게 뛰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입구 쪽으로 다가갔다. 발걸음은 흔들림 없었다. 봄비가 그친 오후였다. 창가에 남은 물방울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유리창 가득 맺힌 빗방울이 햇살을 받아 작은 무지개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식당 밖으로는 행인들의 발걸음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다. 아이들의 제잘거림, 자전거 종소리, 간간이 들려오는 상인들의 웃음소리. 그런 일상의 평온함이 깨진 것은 전화 한 통이었다. 오랜 침묵을 깨는 벨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다. 철수 씨, 이거 보셨어요? 혹시 이 사람 장인어른 아니세요? 수진이 친구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다. 말끝이 떨리는 것이 전해졌다. 나는 무심코 네 라고 되물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이 뒤집힐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평범한 오후가 곧 운명의 전환점이 될 줄은. 친구 아버지가 들고 온 스마트폰 화면에는 굵은 글씨로 제목이 적혀 있었다. 갑질 장인, 사위 폭언 착취, 의혹. 활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듯했다. 그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듯했다.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렸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천천히 넘기자 그곳에는 지난 몇 년간의 내 일상이 적나라하게 펼쳐져 있었다. 마치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기묘한 느낌이 몰려왔다. 식당 CCTV에서 녹화된 영상이었다. 선명한 날짜와 시간이 화면 구석에 찍혀 있었다. 장인어른이 식당 바닥에 앉은 나를 향해 신문을 내던지는 장면, 팔을 휘두르며 소리치는 장면, 그리고 수진이 울먹이며 말리던 장면까지.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내가 꽁꽁 숨겨왔던, 말 한 번 꺼내지 못했던 치욕의 순간들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마치 벽장에 숨겨둔 창피한 비밀이 대낮에 드러난 것 같은 노출감이 밀려왔다. 이게 어떻게 말을 잇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손가락이 떨려왔다.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소용돌이쳤다. 누가 올렸을까? 왜 지금?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댓글이 무섭게 달리고 있어요. 벌써 공유가 1000번이 넘었다던데. 친구 아버지의 말에 정신을 차리고 화면을 들여다보니 댓글은 이미 폭주하고 있었다. 마치 홍수처럼 쏟아지는 댓글들. 각각의 단어가 작은 화살처럼 가슴을 찔렀다. 이게 진짜냐? 사위는 직원이고 장인은 폭군이네. 그 아버지의 그 딸도 문제네. 저런 집에서 25년을 견딘 게 기적이지. 국수 한 그릇 사줄게요. 힘내세요. 우리 아버지도 저랬어요. 너무 공감돼서 눈물이 나네요. 댓글 하나하나가 가슴을 찔렀다. 모르는 사람들의 말이 왜 이렇게 아프게 느껴지는지 몰랐다. 그것은 내 인생을 재단하는 말들이었지만 동시에 내가 한 번도 인정하지 못했던 진실이기도 했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는 이상한 해방감마저 느껴졌다. 마치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던 비밀이 드디어 밖으로 나온 것 같은. 25년간 숨겨온 상처가 공기 중에 노출되자 통증과 함께 묘한 해방감이 찾아왔다. 불똥은 순식간에 아내에게도 튀었다. 같은 건물에 입점한 상점 사장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들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또렷했다. 저 집 며느리도 가만히 두고만 봤다며? 남편이 저렇게 당하는데 아무 말도 안 했대. 그런 소문이 바람처럼 돌았다. 오랫동안 쌓아온 평판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오후가 깊어갈 무렵 아내가 나를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마치 피가 한 방울도 없는 듯한 표정이었다. 눈가는 붉게 부어올라 있었다.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다. 평소에는 항상 단정하던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다. 수진이한테 말 좀 해줘. 이렇게까지 공개하면 우리만 욕먹잖아.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25년간 함께 살아온 그녀의 표정에서 나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것은 공포였다.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방관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인 그녀의 손가락이 소매를 꼭 움켜쥐고 있었다.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고뇌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 그거 내 친구 준배가 올린 거야. 보다 못해서 내가 말리긴 했는데 지가 내 얘기 듣고 너무 화가 났다고 하더라고. 내 대답에 아내의 얼굴이 순간 얼어붙었다. 마치 차가운 물을 끼얹은 것처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그녀의 눈이 크게 떠졌다. 공포와 충격이 뒤섞인 눈빛. 그리고 이내 시선을 피했다. 바닥만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표정을 보는데 희미하게나마 그동안 쌓였던 울분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다. 아픔과 함께 묘한 해소감이 물밀듯 밀려왔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녀의 뒷모습이 문을 나서며 흔들렸다.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그 뒷모습에서 나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과거를 보는 듯했다. 모든 것이 바뀌고 있었다. 봄바람처럼 사람들의 시선이, 소문이, 진실이 불어오고 있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찾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이틀 뒤 아침부터 식당 앞은 분주했다. 평소와 다른 차들이 줄지어 섰다.
검은색 세단, 방송국 로고가 붙은 밴, 그리고 몇몇 낯선 차량들. 식당 앞 평화로운 풍경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유리창 너머로 카메라 플래시가 반짝였다. 그 빛이 내 눈을 찔렀다. 그중 하나에서 내린 양복 입은 남성 2명이 식당으로 들어왔다. 단정한 차림새와 예리한 눈빛. 그들은 지역 방송국 기자였다. 한 명은 마이크를 들고 다른 한 명은 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있었다. 철수 씨 맞으시죠?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사위의 희생과 침묵 내용 관련해서요. 기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깔려 있었다. 그의 눈빛은 예리했다. 카메라 렌즈가 나를 향했다. 그 차가운 유리 뒤에는 수만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내 이야기를, 내 진실을, 내 고통을. 카메라의 붉은 불빛이 깜빡이며 내 심장 박동과 겹쳐졌다. 순간 망설였다. 25년간 참아온 습관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냥 모르겠다고 하고 돌아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그저 평소처럼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면 어떨까. 하지만 이내 수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순간 결심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이제는 직면할 시간이었다. 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짧게 하지만 힘주어 대답했다.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으면 평생 침묵당하더군요.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다. 마치 오랫동안 흐르지 않던 강물이 갑자기 터져 나오듯 내 말은 서서히 흘러나왔다. 인터뷰는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럽게 진행됐다. 25년간 가슴 속에 꽁꽁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이 차분하게, 때로는 격정적으로 흘러나왔다. 첫 만남, 결혼, 식당에서의 일상, 그리고 무수한 비하와 모욕의 순간들. 말하는 동안 때로는 목이 메이고, 때로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더 이상 멈출 수 없었다.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명절도 주말도 없이. 그런데도 언제나 부족했죠. 일 못한다, 손이 느리다, 남자 구실 못한다. 그런 말을 매일 들었습니다. 말을 할 때마다 가슴 속 응어리가 하나씩 풀리는 듯했다. 가슴이 시원해지는 느낌이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상처가 공기에 노출되자 아팠지만 동시에 해방감이 밀려왔다. 가장 힘들었던 건 제 딸이 그걸 다 지켜봤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자존심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부끄러움이 가장 컸습니다. 말을 이을 수 없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닦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지금이 내 진실을 말할 때라면 눈물도 그 진실의 일부였으니까. 그 영상은 지역 뉴스뿐 아니라 중년 세대 중심 커뮤니티, 엄마들 커뮤니티, 심지어 요리사 커뮤니티까지 번졌다. 사람들은 내 이야기에 분노했고, 공감했고, 때로는 눈물을 흘렸다. 댓글창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한 남자가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참아냈다. 진짜 가장의 모습이란 이런 것이다. 이제라도 목소리를 내서 다행이다. 내 아버지가 생각났다. 평생 억울하게만 사셨던 철수 씨, 이제 당신의 인생을 되찾으세요. 이 이야기가 큰 용기가 됐습니다. 그런 댓글들이 쏟아졌다. 내 인생이, 내 고통이, 내 침묵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다. 비슷한 상처를 간직한 사람들, 가족 내 갑질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까지.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다. 식당 입구에 나타난 장인어른. 그는 평소와 달리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다. 처음 보는 정장 차림이었다.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처럼 엄숙한 모습이었다. 어쩌면 그것은 과거와의 작별식이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창백했다. 주름이 더 깊게 패인 것 같았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내 앞에 섰다. 그 늠름하던 자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주변에는 기자 셋, 이웃상인들 넷,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는 휴대폰 불빛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그 순간을 영원히 새겼다. 식당 유리창 너머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창문에 붙인 얼굴들이 희미하게 비쳐 보였다. 햇살이 그의 구부정한 어깨를 비추었다. 그 어깨는 예전보다 훨씬 작아 보였다. 마치 한순간에 늙어버린 것 같았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다. 그 앞에서 장인어른은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그 소리가 식당 바닥을 울렸다. 사위 앞에 무릎 꿇는 장인의 모습.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미안하다, 철수야. 그동안 내가 너무했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가게 앞 공기는 순식간에 정적에 잠겼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누군가의 숨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렸다. 아무도 웃지 않았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다. 그저 깊은 침묵만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는 수십 년의 역사가 담겨 있었다. 우나는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다. 25년간의 권력 관계, 두려움, 그리고 억압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한 시대의 종말이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오랫동안 쌓아온 분노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말이 올라왔다. 늦었어요. 사과는 처음 받지만 상처는 매일 받았거든요.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 안에는 분노도, 원망도, 증오도 없었다. 단지 진실만이 담겨 있었다. 그것이 더 강렬했다. 가슴 속 깊이 묻어두었던 25년의 진실이 몇 마디 말로 표현되었다. 주변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속해서 울렸다. 그 순간을 영원히 기록하려는 듯이 장인어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턱으로 떨어졌다.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의 눈물이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무릎 위에 얹은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래도 다시 예전처럼 그의 말을 끊었다. 내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이제 더 이상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았다. 그럴 일은 없어요. 그 세 단어가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더 이상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 말이 공기 중에 퍼지며 모든 것을 확실하게 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작은 서류 봉투를 건넸다. 그 안에는 가게 명의권 회수 동의서가 들어 있었다. 봉투는 가벼웠지만 그 무게는 내 인생 전체만큼 무거웠다. 그 종이 한 장이 25년의 삶을 정리하는 증서였다. 조건은 단 하나였다. 사과문을 언론에 직접 발표할 것. 그 말을 할 때 내 목소리에는 어떤 강요도 없었다. 그저 진실을 마주하고 싶은 간절함만이 담겨 있었다. 장인어른은 고개를 떨궜다. 한때는 거대한 산처럼 내 앞을 가로막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한 줌의 모래처럼 작아져 있었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봉투를 받아들고 아무 말 없이 일어섰다. 그의 뒷모습이 문을 나서며 점점 멀어졌다. 구부정한 등, 천천히 움직이는 발걸음. 그 뒷모습이 희미해질 때까지 나는 바라보았다. 그 다음 날 오후 인터넷 뉴스에는 그가 손글씨로 쓴 사과문이 올라왔다. 삐뚤삐뚤한 글씨체가 그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필체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말은 또렷했다. 사위에게 사과합니다. 평생 그의 삶을 짓밟았고 이제야 그가 가족의 한 사람으로 누구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화면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울지 않았다. 마음이 평온했다. 25년간의 울분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그 장면은 수진이가 뒤에서 촬영했다. 수진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화면은 흔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이의 눈에 맺힌 눈물이 영상에 함께 담겼다. 그녀는 그 영상을 나에게 조용히 보여주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아빠, 이제 됐죠. 수진의 눈에는 작은 미소가 어려 있었다. 그 미소 속에 담긴 자랑스러움과 안도감이 읽혔다. 그 미소는 고통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희망 같았다. 아이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빛났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작은 어깨를 토닥였다. 그래, 이제 됐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오랫동안 나를 묶어두었던 쇠사슬이 마침내 풀어지는 소리였다. 숨이 트이는 듯한 해방감.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았던 무거운 바위가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식당을 마지막으로 둘러봤다. 불빛 하나 없는 어두운 주방. 달빛만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다. 자욱한 어둠 속에서도 각각의 물건들이 선명하게 기억 속에 떠올랐다. 익숙한 공간의 윤곽이 어둠 속에서도 또렷이 보였다. 십수년간 불 앞에서 흘린 땀, 명절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뒤집은 프라이팬, 욕먹으면서도 내가 손수 갈아붙인 찢어진 벽지, 삐걱거리는 의자 다리를 몇 번이고 본드로 붙였던 기억.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손가락으로 카운터 위를 쓸자 익숙한 나무 결이 느껴졌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달빛이 바닥을 비추었다. 언젠가 혼자 울며 걸레질하던 바닥에 내 그림자가 길게 깔려 있었다. 그 그림자는 마치 또 다른 나, 25년 전의 젊은 나를 보는 것 같았다. 물기 없이 반질반질하게 닦인 바닥에 내 모습이 희미하게 비쳤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추억이 아니라 증거가 되어 있었다. 내가 살아왔다는 증거. 봄비가 그친 오후였다. 창가에 남은 물방울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유리창 가득 맺힌 빗방울이 햇살을 받아 작은 무지개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식당 밖으로는 행인들의 발걸음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다. 아이들의 제잘거림, 자전거 종소리, 간간이 들려오는 상인들의 웃음소리. 그런 일상의 평온함이 깨진 것은 전화 한 통이었다. 오랜 침묵을 깨는 벨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다. 철수 씨, 이거 보셨어요? 혹시 이 사람 장인어른 아니세요? 수진이 친구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다. 말끝이 떨리는 것이 전해졌다. 나는 무심코 네 라고 되물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이 뒤집힐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평범한 오후가 곧 운명의 전환점이 될 줄은. 친구 아버지가 들고 온 스마트폰 화면에는
굵은 글씨로 제목이 적혀 있었다. 갑질 장인, 사위 폭언 착취, 의혹. 활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듯했다. 그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듯했다.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렸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천천히 넘기자 그곳에는 지난 몇 년간의 내 일상이 적나라하게 펼쳐져 있었다. 마치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기묘한 느낌이 몰려왔다. 식당 CCTV에서 녹화된 영상이었다. 선명한 날짜와 시간이 화면 구석에 찍혀 있었다. 장인어른이 식당 바닥에 앉은 나를 향해 신문을 내던지는 장면, 팔을 휘두르며 소리치는 장면, 그리고 수진이 울먹이며 말리던 장면까지.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내가 꽁꽁 숨겨왔던, 말 한 번 꺼내지 못했던 치욕의 순간들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마치 벽장에 숨겨둔 창피한 비밀이 대낮에 드러난 것 같은 노출감이 밀려왔다. 이게 어떻게 말을 잇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손가락이 떨려왔다.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소용돌이쳤다. 누가 올렸을까? 왜 지금?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댓글이 무섭게 달리고 있어요. 벌써 공유가 1000번이 넘었다던데. 친구 아버지의 말에 정신을 차리고 화면을 들여다보니 댓글은 이미 폭주하고 있었다. 마치 홍수처럼 쏟아지는 댓글들. 각각의 단어가 작은 화살처럼 가슴을 찔렀다. 이게 진짜냐? 사위는 직원이고 장인은 폭군이네. 그 아버지의 그 딸도 문제네. 저런 집에서 25년을 견딘 게 기적이지. 국수 한 그릇 사줄게요. 힘내세요. 우리 아버지도 저랬어요. 너무 공감돼서 눈물이 나네요. 댓글 하나하나가 가슴을 찔렀다. 모르는 사람들의 말이 왜 이렇게 아프게 느껴지는지 몰랐다. 그것은 내 인생을 재단하는 말들이었지만 동시에 내가 한 번도 인정하지 못했던 진실이기도 했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는 이상한 해방감마저 느껴졌다. 마치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던 비밀이 드디어 밖으로 나온 것 같은. 25년간 숨겨온 상처가 공기 중에 노출되자 통증과 함께 묘한 해방감이 찾아왔다. 불똥은 순식간에 아내에게도 튀었다. 같은 건물에 입점한 상점 사장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들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또렷했다. 저 집 며느리도 가만히 두고만 봤다며? 남편이 저렇게 당하는데 아무 말도 안 했대. 그런 소문이 바람처럼 돌았다. 오랫동안 쌓아온 평판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오후가 깊어갈 무렵 아내가 나를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마치 피가 한 방울도 없는 듯한 표정이었다. 눈가는 붉게 부어올라 있었다.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다. 평소에는 항상 단정하던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다. 수진이한테 말 좀 해줘. 이렇게까지 공개하면 우리만 욕먹잖아.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25년간 함께 살아온 그녀의 표정에서 나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것은 공포였다.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방관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인 그녀의 손가락이 소매를 꼭 움켜쥐고 있었다.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고뇌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 그거 내 친구 준배가 올린 거야. 보다 못해서 내가 말리긴 했는데 지가 내 얘기 듣고 너무 화가 났다고 하더라고. 내 대답에 아내의 얼굴이 순간 얼어붙었다.
마치 차가운 물을 끼얹은 것처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그녀의 눈이 크게 떠졌다. 공포와 충격이 뒤섞인 눈빛. 그리고 이내의 시선을 피했다. 바닥만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표정을 보는데 희미하게나마 그동안 쌓였던 울분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다. 아픔과 함께 묘한 해소감이 물밀듯 밀려왔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녀의 뒷모습이 문을 나서며 흔들렸다.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그 뒷모습에서 나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과거를 보는 듯했다. 모든 것이 바뀌고 있었다. 봄바람처럼 사람들의 시선이, 소문이, 진실이 불어오고 있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찾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이틀 뒤 아침부터 식당 앞은 분주했다. 평소와 다른 차들이 줄지어 섰다. 검은색 세단, 방송국 로고가 붙은 밴, 그리고 몇몇 낯선 차량들. 식당 앞 평화로운 풍경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유리창 너머로 카메라 플래시가 반짝였다. 그 빛이 내 눈을 찔렀다. 그중 하나에서 내린 양복 입은 남성 2명이 식당으로 들어왔다. 단정한 차림새와 예리한 눈빛. 그들은 지역 방송국 기자였다. 한 명은 마이크를 들고 다른 한 명은 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있었다. 철수 씨 맞으시죠?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사위의 희생과 침묵 내용 관련해서요. 기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깔려 있었다. 그의 눈빛은 예리했다. 카메라 렌즈가 나를 향했다. 그 차가운 유리 뒤에는 수만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내 이야기를, 내 진실을, 내 고통을. 카메라의 붉은 불빛이 깜빡이며 내 심장 박동과 겹쳐졌다. 순간 망설였다. 25년간 참아온 습관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냥 모르겠다고 하고 돌아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그저 평소처럼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면 어떨까. 하지만 이내 수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순간 결심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이제는 직면할 시간이었다. 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짧게 하지만 힘주어 대답했다.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으면 평생 침묵당하더군요.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다. 마치 오랫동안 흐르지 않던 강물이 갑자기 터져 나오듯 내 말은 서서히 흘러나왔다. 인터뷰는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럽게 진행됐다. 25년간 가슴 속에 꽁꽁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이 차분하게, 때로는 격정적으로 흘러나왔다. 첫 만남, 결혼, 식당에서의 일상, 그리고 무수한 비하와 모욕의 순간들. 말하는 동안 때로는 목이 메이고, 때로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더 이상 멈출 수 없었다.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명절도 주말도 없이. 그런데도 언제나 부족했죠. 일 못한다, 손이 느리다, 남자 구실 못한다. 그런 말을 매일 들었습니다. 말을 할 때마다 가슴 속 응어리가 하나씩 풀리는 듯했다. 가슴이 시원해지는 느낌이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상처가 공기에 노출되자 아팠지만 동시에 해방감이 밀려왔다. 가장 힘들었던 건 제 딸이 그걸 다 지켜봤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자존심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부끄러움이 가장 컸습니다. 말을 이을 수 없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닦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지금이 내 진실을 말할 때라면 눈물도 그 진실의 일부였으니까. 그 영상은 지역 뉴스뿐 아니라 중년 세대 중심 커뮤니티, 엄마들 커뮤니티,
심지어 요리사 커뮤니티까지 번졌다. 사람들은 내 이야기에 분노했고, 공감했고, 때로는 눈물을 흘렸다. 댓글창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한 남자가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참아냈다. 진짜 가장의 모습이란 이런 것이다. 이제라도 목소리를 내서 다행이다. 내 아버지가 생각났다. 평생 억울하게만 사셨던 철수 씨, 이제 당신의 인생을 되찾으세요. 이 이야기가 큰 용기가 됐습니다. 그런 댓글들이 쏟아졌다. 내 인생이, 내 고통이, 내 침묵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다. 비슷한 상처를 간직한 사람들, 가족 내 갑질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까지.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다. 식당 입구에 나타난 장인 어른. 그는 평소와 달리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다. 처음 보는 정장 차림이었다.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처럼 엄숙한 모습이었다. 어쩌면 그것은 과거와의 작별식이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창백했다. 주름이 더 깊게 패인 것 같았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내 앞에 섰다. 그 늠름하던 자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주변에는 기자 셋, 이웃상인들 넷,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는 휴대폰 불빛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그 순간을 영원히 새겼다. 식당 유리창 너머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창문에 붙인 얼굴들이 희미하게 비쳐 보였다. 햇살이 그의 구부정한 어깨를 비추었다. 그 어깨는 예전보다 훨씬 작아 보였다. 마치 한순간에 늙어버린 것 같았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다. 그 앞에서 장인 어른은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그 소리가 식당 바닥을 울렸다. 사위 앞에 무릎 꿇는 장인의 모습.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미안하다, 철수야. 그동안 내가 너무했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가게 앞 공기는 순식간에 정적에 잠겼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누군가의 숨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렸다. 아무도 웃지 않았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다. 그저 깊은 침묵만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는 수십 년의 역사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다. 25년간의 권력 관계, 두려움, 그리고 억압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한 시대의 종말이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오랫동안 쌓아온 분노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말이 올라왔다. 늦었어요. 사과는 처음 받지만 상처는 매일 받았거든요.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 안에는 분노도, 원망도, 증오도 없었다. 단지 진실만이 담겨 있었다. 그것이 더 강렬했다. 가슴 속 깊이 묻어두었던 25년의 진실이 몇 마디 말로 표현되었다. 주변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속해서 울렸다. 그 순간을 영원히 기록하려는 듯이 장인 어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턱으로 떨어졌다.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의 눈물이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무릎 위에 얹은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래도 다시 예전처럼 그의 말을 끊었다.
내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이제 더 이상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았다. 그럴 일은 없어요. 그 세 단어가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더 이상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 말이 공기 중에 퍼지며 모든 것을 확실하게 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작은 서류 봉투를 건넸다. 그 안에는 가게 명의권 회수 동의서가 들어 있었다. 봉투는 가벼웠지만 그 무게는 내 인생 전체만큼 무거웠다. 그 종이 한 장이 25년의 삶을 정리하는 증서였다. 조건은 단 하나였다. 사과문을 언론에 직접 발표할 것. 그 말을 할 때 내 목소리에는 어떤 강요도 없었다. 그저 진실을 마주하고 싶은 간절함만이 담겨 있었다. 장인 어른은 고개를 떨궜다. 한때는 거대한 산처럼 내 앞을 가로막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한 줌의 모래처럼 작아져 있었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봉투를 받아들고 아무 말 없이 일어섰다. 그의 뒷모습이 문을 나서며 점점 멀어졌다. 구부정한 등 천천히 움직이는 발걸음. 그 뒷모습이 희미해질 때까지 나는 바라보았다. 그 다음 날 오후 인터넷 뉴스에는 그가 손글씨로 쓴 사과문이 올라왔다. 삐뚤삐뚤한 글씨체가 그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필체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말은 또렷했다. 사위에게 사과합니다. 평생 그의 삶을 짓밟았고 이제야 그가 가족의 한 사람으로 누구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화면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울지 않았다. 마음이 평온했다. 25년간의 울분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그 장면은 수진이가 뒤에서 촬영했다. 수진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화면은 흔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이의 눈에 맺힌 눈물이 영상에 함께 담겼다. 그녀는 그 영상을 나에게 조용히 보여주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아빠, 이제 됐죠. 수진의 눈에는 작은 미소가 어려 있었다. 그 미소 속에 담긴 자랑스러움과 안도감이 읽혔다. 그 미소는 고통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희망 같았다. 아이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빛났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작은 어깨를 토닥였다. 그래, 이제 됐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오랫동안 나를 묶어두었던 쇠사슬이 마침내 풀어지는 소리였다. 숨이 트이는 듯한 해방감,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았던 무거운 바위가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식당을 마지막으로 둘러봤다. 불빛 하나 없는 어두운 주방, 달빛만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다. 자욱한 어둠 속에서도 각각의 물건들이 선명하게 기억 속에 떠올랐다. 익숙한 공간의 윤곽이 어둠 속에서도 또렷이 보였다. 십수년간 불 앞에서 흘린 땀, 명절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뒤집은 프라이팬, 욕먹으면서도 내가 손수 갈아붙인 찢어진 벽지, 삐걱거리는 의자 다리를 몇 번이고 본드로 붙였던 기억.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손가락으로 카운터 위를 쓸자 익숙한 나무 결이 느껴졌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달빛이 바닥을 비추었다. 언젠가 혼자 울며 걸레질하던 바닥에 내 그림자가 길게 깔려 있었다. 그 그림자는 마치 또 다른 나, 25년 전의 젊은 나를 보는 것 같았다. 물기 없이 반질반질하게 닦인 바닥에 내 모습이 희미하게 비쳤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추억이 아니라 증거가 되어 있었다. 내가 살아왔다는 증거, 내가 견디며 버텨낸 시간에 그 고요하지만 단단한 흔적.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내 삶의 증거. 만지던 냄비와 그릇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가슴 속에 새로운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것은 자랑스러움이었다.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감정이었다. 내가 나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쓰러지지 않고 여기까지 걸어온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이 솟아올랐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나무 바닥이 익숙한 소리로 반응했다. 그 소리가 귓가에 맴돌며 조용히 속삭이는 듯했다. 당신은 참 잘 살아왔다고. 문을 나서는 순간 뒤돌아보지 않았다. 앞으로만 걸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쏟아지는 별빛 아래 고개를 들고 걸었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 내 삶의 첫 장이. 한 달의 시간이 흘렀다. 그 한 달은 마치 평생을 산 것만 같은 시간이었다. 25년이 한순간이라면 그 한 달은 영원과도 같았다. 매 순간이 깊고 진하게 느껴졌다. 모든 감각이 새롭게 깨어난 듯했다. 그날 장인이 무릎을 꿇은 후 집으로 돌아온 아내의 얼굴은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다. 25년간 함께 살았지만 그런 표정은 처음이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내 앞에 무릎을 꿇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 단순한 말 한마디가 공기 중에 오랫동안 맴돌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유리처럼 섬세하고 연약했다. 마치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 나온 것 같았다. 처음에는 그녀의 사과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다. 가슴 한구석에 단단하게 맺힌 응어리가 쉽게 풀리지 않았다. 25년간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은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모든 굴욕을 지켜만 보던 그녀의 침묵이 때로는 장인의 말보다 더 아프게 느껴졌던 그 기억들을 어떻게 지울 수 있었을까? 하지만 그날 밤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는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였다. 마치 오랫동안 가려져 있던 커튼이 한순간에 걷히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심한 치매였어요. 목이 메인 듯한 그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다. 떨리는 손으로 우리의 낡은 사진첩을 펼쳤다. 그 안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진들이 있었다. 침대에 누워 공허한 눈빛을 하고 있는 노인의 모습. 열해 동안 아버지는 혼자서 어머니를 돌보셨어요. 화장실도 못 가는 어머니를. 매일 밤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시키고 그녀의 손가락이 사진 위를 쓸었다. 그 손길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 장인의 표정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연민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됐다. 눈물이 차오를 때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때부터 아버지가 변하셨어요. 어머니를 향한 원망이 세상을 향한 분노가 됐고 결국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어서 남편인 당신에게 쏟아내셨던 거예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모르고 있었던 진실들이 서서히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장인의 갑작스런 성격 변화, 항상 그의 눈에 서려 있던 그 깊은 슬픔의 이유, 그리고 그 분노의 원천까지.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래도 말했어야 했어요. 당신한테 이 모든 걸 설명했어야 했어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 하나하나가 지나온 세월의 흔적이었다. 그 주름 속에는 말하지 못했던 슬픔과 고통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의 눈물 속에 담긴 진실이 가슴을 후벼 팠다. 25년 동안 나는 내 고통만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집,
그 가족에는 모두가 각자의 상처를 안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고통 속에 살고 있었다. 장인, 아내, 나, 그리고 어쩌면 수진이까지도. 그래도 당신이 참아준 덕분에 우리 수진이는 아빠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나는 그 사랑을 모르고 자랐는데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아내의 말 한마디가 모든 감정의 둑을 무너뜨렸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참을 수 없는 슬픔의 파도가 밀려왔다. 가슴을 찢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다. 그녀도 나도 우리 모두는 사랑의 부재 속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아파하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 상처를 전달하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협의이혼 서류를 함께 찢었다. 종이가 찢어지는 작은 소리가 우리의 과거를 정리하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완전한 화해도 예전으로의 복귀도 아니었다. 그저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새로운 시작점, 더 이상 거짓과 침묵 없는 관계의 시작. 당신을 다시 사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존중하며 살아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수진이를 위해서라도. 그녀의 말이 내 마음의 돌덩이를 조금씩 녹여갔다. 완벽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이해할 수 있는 시작점이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과거의 눈이 아닌 현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변화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장인은 병원에 입원했다. 오랜 시간 억눌러온 상실감과 죄책감이 폭발하듯 그를 덮쳤던 것이다. 마치 오랫동안 참았던 숨을 한 번에 내쉰 것처럼 그의 육체도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심장마비, 그리고 병상에 누운 모습. 병원에 문병 갔을 때 그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그의 모습은 한때 내 눈에는 거대한 산처럼 보였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흰 병원복을 입은 그의 몸은 줄어든 것 같았고 피부는 종이처럼 얇아 보였다. 거기에는 더 이상 무서울 것 없는 노인만이 있었다. 철수야, 내가 내 젊음을 앗아갔다. 내가 너무 괴로워서 다른 사람도 괴롭혀야 했나 봐.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다.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눈가에 맺힌 눈물이 햇빛에 반짝였다. 병실의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그를 보며 미움보다는 연민이 먼저 찾아왔다. 25년간 미워했던 사람이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미움조차 받기 힘들 만큼 나약해 보였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다. 그때 장인이 내게 건넨 것은 자신의 통장이었다. 손가락이 떨리는 손으로 건네는 그 통장. 평생 이자 하나 쓰지 않고 모아온 돈이었다. 이건 25년 동안 내가 번 돈의 일부라도 이걸로 내 가게라도 하나 차려라. 무겁게 느껴지는 그 통장. 그 안에는 4천만 원이 있었다. 우연히도 25년 전 내가 호텔에서 받았던 연봉과 비슷한 금액이었다. 그것은 사과이자 속죄였고 새 출발을 위한 씨앗이 되었다. 장인의 인생 저축이자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자금. 그 돈으로 나는 내 인생의 두 번째 장을 열었다. 봄이 깊어가는 동네 골목길, 햇살이 기분 좋게 내리쬐는 어느 오후, 새 간판이 하나 걸렸다. 작고 소박한 글씨체로 쓰인 그 이름은 마치 오랜 시간을 품은 듯했다. 붓으로 직접 쓴 글씨체는 전통과 현대의 따스함이 어우러져 있었다. 오래된 불맛, 박철수의 국수집 간판을 걸 때 내 손이 떨렸다. 인생의 전환점이
이렇게 단순한 행동에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간판은 나무로 만들어진 단순한 것이었다. 오래된 참나무로 만든 소박한 간판. 하지만 그 위에 각인된 이름은 무게감이 있었다. 박철수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사위도 국수집 종업원도 아닌 온전한 나의 이름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서는 순간이었다. 내가 간판을 걸 때 수진이가 카메라로 그 순간을 담았다. 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그리고 맑은 햇살 아래 우리는 간단한 테이프 커팅식을 했다. 수진이, 나, 그리고 멀리서 조심스럽게 지켜보던 아내까지. 우리 셋의 작은 축하 행사였지만 그 의미는 무겁고 깊었다. 작은 가게였다. 테이블은 고작 5개, 메뉴는 단출하게 국수 2종류뿐이었다. 하지만 그 공간은 비좁은 만큼 따뜻했다. 각 테이블마다 작은 화분을 두었고 창가에는 계절 꽃이 피어 있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나무 바닥에 금빛 얼룩을 만들었고 벽에는 수진이가 고른 작은 액자들이 걸려 있었다. 그중 하나는 오래된 신문 기사, 젊은 시절에 내가 호텔 요리사로 인터뷰했던 그 사진이었다. 당당한 표정으로 서 있는 20대의 나. 그 눈빛에는 자신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 옆에는 최근에 찍은 사진이 있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장인과 내가 함께 찍은 사진. 서로 어색하게 웃고 있지만 그 웃음 속에는 화해의 첫걸음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수진이와 아내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다. 서로 어깨를 맞대고 찍은 모녀의 모습. 그 모습이 내게는 가장 큰 위로였다. 매일 아침 손수 국물을 우려내고 반죽을 치대는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했다. 가게 문을 열기 전 고요한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 시직의 초침 소리와 함께 불에 오른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국물 소리. 반죽을 치대는 손끝에서 전해지는 생명력. 이 모든 것이 나를 살아있게 했다. 소박하지만 진실된 행복이었다. 내 손끝에서 탄생하는 음식. 내 정성이 담긴 한 그릇의 국수. 그날도 아침 일찍 일어나 국수를 삶고 있는데 문이 덜컥 열리더니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무 바닥을 밟을 때마다 들리는 특유의 소리. 경쾌하고 가벼운 걸음걸이. 그것은 수진이의 것이었다. 향기로운 커피 냄새가 주방 안으로 퍼져왔다. 아빠,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한껏 들뜬 기운이 묻어 있었다. 그 목소리에는 예전에 없던 경쾌함이 담겨 있었다. 한 손엔 따뜻한 커피, 한 손엔 노트북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에 보지 못했던 활기가 가득했다. 대학 생활과 가게 홍보를 병행하며 그녀도 새로운 삶을 찾아가고 있었다. 온라인 마케팅을 공부하며 우리 가게의 SNS를 관리하는 것도 그녀의 몫이었다. 요즘 가게 블로그 잘 보고 있어. 댓글이 장난 아니야. 이런 국수는 서울 어디에도 없다래. 수진이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가게 테이블에 노트북을 펼치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 모습이 마치 작은 사무실에 출근한 사장님 같았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아 반짝였다. 검은 머리카락이 햇살에 반사되어 윤기가 흘렀다. 웃음이 절로 나왔다. 그래도 여전히 말없이 국수를 건졌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내 방식이었다. 손끝에서 흐르는 물방울이 스테인리스 싱크대에 떨어지며 작은 음악을 만들어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위안이 되었다. 30년 가까이 해온 동작인데 이제야 그 소리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다. 근데 아빠, 그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었어.
수진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평소와는 다른 진지함이 느껴졌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밀었다. 화면 속 글씨가 내 시선을 잡아 끌었다. 작은 글씨였지만 그 무게는 가벼움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 사위분, 지금껏 묵묵히 버텨왔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 삶 정말 존경합니다. 이제는 누가 뭐래도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 댓글을 읽는데 숨이 턱 막혔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낯선 이의 글이었지만 마치 오랜 친구의 위로처럼 느껴졌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알고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해받고 싶었는지를 그제야 깨달았다. 그리고 수진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다. 그녀의 눈에 작은 눈물이 맺혔다. 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는 그 눈물. 할아버지가 또 전화하셔서 오늘 퇴원하신대. 그리고 우리 가게 오시겠대. 가슴이 철렁했다.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다. 병원에서 두어 번 만나긴 했지만 이곳, 내 공간에 장인이 오겠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이곳은 내 영역이자 내가 주인인 공간. 장인이 그 공간에 들어온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컸다. 괜찮아. 내 목소리는 떨렸다.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한 딸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다. 엄마도 같이 오신대. 그 말에 가슴이 더 떨렸다. 아내는 아직 이 가게에 온 적이 없었다. 우리 사이에 부드러워진 관계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아직 그녀에게는 낯선 영역이었다. 그날 하루는 긴장 속에 흘러갔다. 점심 손님들이 북적이는 시간이 지나고 오후에 한가로운 시간이 찾아왔을 때 문이 열렸다. 출입문 위에 작은 종이 울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휠체어를 탄 장인과 그를 밀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보였다. 오후의 햇살이 그들의 실루엣을 비추고 있었다. 장인의 모습은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기력이 쇠한 얼굴, 꺼진 두 눈, 그리고 마른 손. 단단했던 몸은 여위어 있었고 위풍당당하던 자세는 구부러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또렷했다. 희미하지만 강한 의지가 담긴 눈빛. 아내는 조용히 내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긴장, 기대, 그리고 조금의 두려움까지. 와, 이게 내 가게구나. 장인의 목소리는 예전의 강한 어조가 아니었다. 조용하고 부드러웠다. 그의 말투에는 처음 듣는 존중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액자들, 정갈하게 정돈된 식탁, 그리고 주방의 모습까지. 그의 시선이 하나하나 내 가게의 구석구석을 훑고 지나갔다. 나보다 훨씬 잘하는구나.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목이 메었다. 평생 처음 듣는 칭찬이었다. 그 단순한 말 한마디가 내 가슴 깊은 곳을 뜨겁게 데웠다. 수진이는 재빨리 할아버지의 휠체어를 밀고 창가 자리로 안내했다. 따스한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는 좋은 자리였다. 아내는 조용히 내 옆에 섰다. 그녀의 존재가 묘하게 위안이 되었다. 괜찮아요? 그녀의 속삭임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내의 손이 살짝 내 손을 스쳤다. 그것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가 보내는 진실된 위로 같았다. 그 작은 접촉에 담긴 의미가 크게 다가왔다. 장인을 위해 특별한 국수를 만들었다. 내가 호텔에서 배운 비법으로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인
국물에 가장 좋은 재료만을 선별해 준비한 특별 메뉴였다. 가장 좋은 재료, 가장 정성스러운 손길, 그리고 깊은 정성이 담긴 한 그릇의 국수.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화해의 제스처였다. 그릇을 내려놓자 장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소금기를 머금은 메추라기 알처럼 작고 투명한 눈물방울이 그의 눈가에 고였다. 내가 내 인생에서 빼앗은 시간들이 정말 미안하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가게 안을 조용히 울렸다. 공기 중에 진동하는 그 말 한마디. 그것은 진심 어린 참회의 고백이었다. 손님들은 없었고 오직 우리 가족만이 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장인은 천천히 국수를 먹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젓가락, 두 젓가락.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주름진 뺨을 타고 흐르는 투명한 물방울. 맛있구나. 정말 맛있어. 소리 없는 눈물이 국물에 떨어졌다. 그것은 사과의 눈물이자 후회의 눈물이었다. 아내도 수진이도 울고 있었다. 그리고 나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을 억누르던 단단한 벽이 무너지며 그 아래 숨겨져 있던 감정의 물결이 거세게 쏟아져 나왔다. 그날 저녁 가족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완벽하지 않은,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는,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한 가족으로서 어색하게나마 함께 웃고 함께 정성이 담긴 식사를 나누었다. 그것은 회복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가게를 닫은 후 혼자 앉아 마당 벤치에 기대 있었다. 하늘은 보랏빛 노을로 물들어 있었고 새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있었다. 가게 안에서는 은은한 멸치 국물 냄새가 남아 있었다. 그때 손님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했다. 그 사람은 작은 봉투를 놓고 서둘러 사라졌다. 마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듯 했다.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정갈한 글씨체로 쓰인 짧은 문장들이었다. 그때 가게 앞에서 무릎 꿇던 그분 보면서 저도 가족에게 너무했단 걸 깨달았습니다. 덕분에 저도 용기를 냈어요. 어제 돌아가신 아버지 산소에 가서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읽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다. 내 상처와 고통이,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용기가 다른 이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수진이와 장인,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는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웠다. 완전한 용서도 완벽한 화해도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한 발짝씩 서로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그것은 느리지만 확실한 치유의 과정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거울을 바라봤다. 욕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이마에 깊게 패인 주름, 하얗게 샌 머리카락, 그리고 오랜만에 내 눈동자의 생기가 돌아와 있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25년 전의 그 젊은이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다시 찾은 열정과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잃어버린 청춘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남은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나는 아직 필요한 사람이다.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그 말은 단순한 위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이었다. 잃어버린 시간을 탓하기보다는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약속이었다. 창문 너머로 밤하늘이 보였다. 작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수많은 별들 중에서도 가장 늦게 빛나기 시작한 별이 때로는 가장 강렬한 빛을 낸다는 것을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 말은
작은 국수집 창문을 넘어 조용히 밤바람에 실려 나갔다. 어쩌면 나와 같은 상처를 가진 누군가의 귀에 닿을 만큼 멀리,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만큼 따뜻하게. 인생은 언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참아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스스로의 가치를 알아갈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박철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늦었다는 말은 없다는 것을,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참아온 것들, 말하지 못한 것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주변의 누군가에게 더 많은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진 않으신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공감되는 부분이나 여러분만의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위로와 희망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